안녕하세요. 세상에 살다 보면 기고만장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 남편이 딱 그런 사람이고 가진 것 쥐뿔도 없는데 목소리만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조금 무서워서 입 꾹 다물고 아무것도 못하고 못 말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용기를 내서 그를 참교육하고 정말 속 시원하게 복수를 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엄마가 제가 기억 안 나는 아주 어린 시절 아빠와 이혼을 하시고 외할머니 댁에 들어가서 저를 혼자 키웠다고 하셨어요. 저는 비록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너무나 큰 행복을 느꼈고 엄마의 아낌없는 사랑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부재는 저에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골에서 쭉 살다가 워낙에 동네가 멀어서 고등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제가 그곳에서 자취를 하게 됐어요. 어찌 보면 10대 때부터 자취를 시작한 거고, 심적으로 힘든 순간들은 많았지만, 그래도 이것 또한 어른으로 되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걸 깨닫고, 성인이 되어 학교를 서울로 가게 되면서부터 저는 조금씩 마음이 싱숭생숭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 있을 때만 해도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갑자기 그런 상황을 겪으니까 혼란스럽기도 하고 자존감이 낮아져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가니까 다들 집이 있고 저만 자취를 하고 또 들어가는 돈은 엄청 많은데 자기네들은 아무렇지 않게 택시 타고 해외여행 가는 모습이 저에게는 꽤나 큰 괴리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왜 나만 이렇게 살까 하면서요. 하지만 서울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않고 고향으로 내려가기에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할머니도 우리 손녀딸 혼자 서울로 올라가서 당차게 아주 잘 산다고 하면서 칭찬해줬거든요. 그 칭찬과 기회를 제가 무너뜨릴 수 없었고, 저는 꾸역꾸역 대학을 졸업한 뒤에 남들이 우러러보는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만 잘 들어가면 또다시 인생이 편해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대기업 생활에 저는 몸이 점점 병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초 집단인 곳에 들어가게 되었고 여자가 이런 곳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배척 문화도 점점 심해지고 저에 대한 혐오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는 위축되고 제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거든요. 맨날 우리는 여자 사람 없는데 여자가 한 명 팀에 있으니까 진짜 힘들어. 눈치 보여. 남자들끼리만 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 우리 팀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미꾸라지 같은 사람 한 명이 들어와서 이게 다 뭐야? 하면서 투덜거리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한 언행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팀원들은 저를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굉장히 싫어하기 시작했고, 저는 결국 마음의 병이 심해져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발작 증상으로 인해 몇백 대 1을 뚫고 들어간 회사에서 쫓기듯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대성통곡을 하고 그랬죠. 아무튼 회사를 나온 저는 나를 위한 인생, 할머니나 엄마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서 보려고 하는데 이미 상처받은 마음을 되돌리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더라고요. 인생의 절반을 바친 일이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제가 위축되기 시작했고 남들도 만들기 힘든 겁니다. 회사 때문에 모든 남자들이 나를 싫어할 거라는 이상한 생각이 시작되었고 점점 제가 은둔형 외톨이가 되더라고요. 그때 용기를 내서 친구와 함께 꽃꽂이 클래스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거였어요. 그 사람은 특이하게 남자가 수업을 잘 안 듣는 꽃꽂이 수업에 와서 굉장히 차분하게 수업을 듣더라고요. 그 모습이 신기하고 또 특이하게 보여서 호기심을 자아냈습니다. 그렇게 같은 짝꿍이 되어서 수업을 들으면서 오묘한 감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술을 마실 기회가 왔고 그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제가 꺼내면서 저희 둘의 사이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정말로 신기한 나날들이 연속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니까 빠르게 관계가 진전이 되었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마음의 문을 닫은 제가 그분을 통해서 제 마음을 활짝 열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니까 이게 바로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 사람이 없으면 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됐어요.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한 순간들이 많아지면서 나도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자리 잡고 제가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안 되냐고요? 난 당신을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당신 없으면 안 되겠다고요. 원래 그 남자는 저와의 결혼 생각이 없었지만 진지하게 다가가고 고백을 했더니 마음이 바뀐 게 눈에 보였습니다. 자기는 아직 능력도 없고 제대로 뭔가를 이루어낸 것도 없어서 조금 마음이 무겁다고. 그런데 나도 당신 놓치기 싫으니까 한번 용기를 내보겠다고 하면서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었고, 저는 세상을 날아갈 듯이 기뻐하면서 그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저와 엄마도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집안은 더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재산은커녕 빚만 있는 상황이었고, 시모가 그 빚을 갚으면서 그 연세에 아직도 식당 일을 꾸역꾸역 하고 계셨죠. 처음에 시모는 우리 아들이 좀 더 잘 사는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저를 반대했어요. 저는 속으로 뭐지? 본인은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여자 집안을 더 세고 따지는 거지? 하면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순간, 아,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시모의 말에서 쎄한 기분이 느껴지기는 했지만,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닐 거야. 하면서 콩깍지에 쓰인 저는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평생 후회할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임대주택을 통해서 신혼집을 얻었고,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 초에는 알콩달콩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길 수 있었어요. 뭐라 해야 할까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앞으로 하게 될 어떤 일에 대해서도 무섭지 않고 그랬죠. 그런데 그거 딱 1년 가더라고요. 1년 뒤 저희 엄마가 무척이나 아프게 되었어요. 제가 시골 대학병원으로 내려와서 간호를 하게 되었고, 남편과는 주말부부로 지내게 된 거죠. 남편은 처음에 장모님이 이렇게 편찮으셔서 어떡해. 내가 주말마다 내려가서 당신 대신 장모님 돌보고 좀 챙겨드릴게. 당신 혼자서 이 모든 거 짊어지려고 하지 마. 내가 너무 슬프잖아. 라고 하며 저를 챙겨주려고 하더라고요. 그 말 자체가 저에겐 너무나 고맙게 다가왔죠. 정말 우리 엄마를 자기 엄마처럼 아껴주고 대해주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라고 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웠고 또 최선을 다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자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오는 게 자기도 지친 건지 점점 발걸음을 멀리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드문드문 보는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평일에 집을 비우는 게 남편한테 미안해서 최선을 다해서 남편에게 잘하려고 했어요. 정말로요. 주말에 잠깐 서울에 갈 때 반찬 다 해놓고 일주일 동안 입을 옷 세팅하고 그러는 과정이 저에게는 재밌고 또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상황이 악화되면서 중환자실로 가게 되었고, 저는 순식간에 온몸이 굳어버릴 정도로 정신적인 패닉이 되었습니다. 외할머니도 제가 결혼하기 3달 전에 돌아가셔서 제가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결혼 후에 엄마마저 이렇게 된다면 저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정말 저는 원래 힘든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남편의 존재와 엄마 때문에 버티는 것이었는데, 그 두 기둥 중 하나가 무너진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눈에서 눈물이 안 나는 날이 없었고, 마음속으로 제발 엄마가 기적을 일으켜서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고 빌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기적은 현실에 없더라고요. 결국 엄마는 돌아가시게 되었고, 저는 세상에 혼자 남아 쓸쓸한 고아가 되어버린 겁니다. 심정은 정말로 그랬어요. 내가 든든하게 의지한 고향이 없어진 기분.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고향이 불에 타버린 느낌. 내가 갈 곳은 그 어디에도 없는 느낌이 저에게 황망하고 또 너무나 절망적인 느낌을 줬고, 한순간에 또 우울증에 빠지게 된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없었어요. 매일 눈물을 먹으면서 하루를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라지긴 하지만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남편이 당신 괜찮냐고 하면서 제 곁에 있어 주었지만 저는 그럴수록 남편에 대한 집착이 심해졌습니다. 이 남자가 없으면 나는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가야 하나,
어떻게 역경을 헤쳐나가야 하는 건가 하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집착도 심해지고 불안해지고 삶이 엉망진창이었죠. 제가 원하는 삶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골집이 저에게 명의가 넘어오게 됐어요. 유산을 받은 거였죠. 제가 뭔가 마음이 아파서 그 집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자 남편이 당신 시골 그런 초가집은 주기적으로 가서 봐줘야 돼. 이번에 내가 내려가서 장모님 물건들 싹 정리하고 혹시나 나중에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바로 집 내어줄 수 있게 정리할게. 키 좀 줘봐. 라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하면서 키를 줬습니다. 엄마의 집은 시골에 있는 아주 낡고 허름한 초가집 같은 곳이었고 시골에 누가 들어와서 사는 일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집이 팔리거나 누군가 올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라도 집주인은 제가 해야 하는데 제가 그걸 못하니까 남편이 해준 것이었죠. 고마웠죠. 그 집 치운다고 2주에 한 번씩 저 대신 강원도에 내려가서 정리를 해준다는 게요. 저는 남편 손을 꼭 잡고 만약 내가 당신이 없었으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내가 정말로 당신 너무 사랑해 라고 말했죠. 남편은 나도라고 하면서 저에게 무한한 사랑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죠. 멍청하고 바보 같은 제가 남편의 외도를 눈치채지 못하고 무슨 세계의 사랑을 한 것 마냥 집에 고생하게 앉아서 뒤통수를 맞은 날만 눈 꼽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너무 바보 같았죠.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강원도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피곤할 법도 한데 매번 강원도에 내려가서 집 정리를 해주는 게 무척이나 고맙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한 거죠. 남편이 강원도로 간다고 할 때 저는 남편이 집을 나가자마자 도시락을 분주하게 쌌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양념게장부터 시작해서 보글보글 된장찌개에 진하게 끓여서 보온통에 담고 불고기 잡채까지 해서 바리바리 쌌습니다. 그리고 남편 몰래 차를 타고 강원도로 내려간 거죠. 2시간 정도 걸렸을까요? 도착한 엄마의 집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남편이 도착해서 지금 집을 관리하고 있구나. 아, 고마워라. 생각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엄마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문을 열자 사람은 없고 안에 여자들 물건들이 가득한 겁니다. 액자에 남편과 알 수 없는 여자의 모습이 걸려있는 사진도 있었고요. 없었던 장롱을 보고 이건 뭐지? 하고 제가 서랍을 열어보니까 장신구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니, 그동안 남편이 집을 관리했다고 했는데 이건 뭐지? 하면서요. 정말 너무나 화가 나기도 했고 이건 진짜로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 덜덜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던 찰나 갑자기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라고 하더군요. 당신, 이 물건들 다 뭐야? 그동안 당신이 여기 관리하고 있다는 거 아니었어? 라고 말하자 저 안쪽에 있는 화장실에서 누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 누구야? 라고 하며 저한테 묻더라고요. 당신이야말로 누군데 내 집에서 이러고 있어? 라고 물어봤고 그 여자는 남편과 저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한 듯 당신 남편이 나보고 여기 살라고 했다고 자기 집이니까 편하게 있으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면서 뻔뻔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뒤통수가 짜릿했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이 저에게 자기의 바람 사실에 대해서 털어놓더라고요. 제가 엄마 간병을 할 때부터 이 여자와 만남을 가졌고 당신한테 숨기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내 진짜 사랑은 이 여자인 것 같다고. 여자가 너무나 가난해서 집도 없고 그래서 이곳에 잠시 머물라고 한 것뿐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결별 선언을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나 당신이랑 이혼 못한다고 어떻게 사람을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냐고 따지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돌변해서 왜 내가 당신이랑 살아야 하냐고, 왜 나한테 이렇게 집착을 하냐고,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희대의 뻘소리를 하더라고요. 난 당신이 우리 엄마 그리고 나를 위해서 강원도로 매주 내려와서 집 정리해주는 줄 알았어. 그런데 강원도에 상간녀를 숨겨놔서 이렇게 싱글벙글 하는 거구나. 너무 어이가 없다. 라며 화를 냈습니다. 제가 화를 내니까 남편은 상간녀의 손을 잡고 당신 이런 거 보지 마.
하면서 그녀를 데리고 나갔고 저는 너무나 어이없음을 느꼈어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이딴 놈이 왜 내 남편인가 하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 채로 저는 서울로 혼자서 쓸쓸하게 올라왔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복수를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도저히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는 집에 못 가겠더라고요. 저는 카페에 앉아서 정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등 뒤로 누군가 저를 툭툭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놀라서 누구세요? 하면서 위를 바라보았고 그 남자는 10년 전 저의 은사님이셨어요. 어머, 은사님,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강원도에 계신 거 아니셨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왜 우냐고 하길래 저는 방금 제가 겪었던 일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은사님은 뭐 이런 일이 다 있냐고 하면서 제 부모님처럼 막 화를 내주셨어요. 그러다가 남편에 대해서 말을 좀 해보라고 어떤 놈이 너한테 상처를 준지 좀 알아야겠다고 하면서 물어봤고 결국 남편에 관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알고 보니 은사님이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이사였고 대주주였던 겁니다. 10여 년을 안 보고 산 사이니까 은사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알지 못했던 거고 하필 은사님이 하는 일이 기적처럼 제 남편과 관련된 일이었던 거죠. 은사님은 저에게 말했어요.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이혼 준비하라고요. 그리고 복수는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친정아빠도 없고 누구한테 기댈 것도 없었던 저에게 은사님의 그러한 말 한마디는 정말 세상을 다 가져다 주는 것처럼 제 마음을 벅차게 해줬습니다. 어찌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자리에서 저는 눈물만 흘리고 고맙다고 한 뒤 집으로 들어가서 이혼 변호사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신혼집 비밀번호도 바꾸고 사람 시켜서 강원도에 있는 엄마 집안에 있던 상간녀의 짐도 싹 다 뺐습니다. 다음날 마음을 추스린 후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도움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상간녀를 주거 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날밤을 깐 것인지 모르는 남편에게 저는 딱 문자 한 통을 보냈어요. 이혼 소송장 날릴 거니까 네 상간녀랑 털릴 준비 딱 하고 있으라고요. 답장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오후 은사님이 저에게 사진 하나를 보낸 겁니다. 보니까 회사 바닥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고 어찌된 영문인가 했더니 은사님이 회사에 남편의 만행에 대해서 전부 싹 다 하나도 빠짐없이 폭로를 한 거였어요. 마누라 두고 마누라가 물려받은 장모님 집에서 상간녀랑 살림을 차렸다고 이런 놈이 우리 회사의 팀장이었다고 하면서요. 순식간에 회사 모든 부서에 그 이야기가 퍼져나갔고 남편은 은사님에게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해명하겠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나 봅니다. 결국 회사 이사인 은사님은 무슨 거짓말을 하냐면서 호통을 쳤고 사장보다 더 높은 이사라는 직감에 남편은 맥도 못 추리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역시 사람은 정말로 힘이 있어야 하는구나. 이런 걸 절절하게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던지요. 하지만 은사님이 대신해준 복수로는 도저히 만족이 안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집에 짐을 찾으러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시간이 흐르고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저는 그때다 싶어서 남편의 뒤통수를 바릿깡으로 고속도로를 내버렸습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복수라고 생각하면서요. 사실 남편 머리숱이 별로 없어서 800만 원 주고 뒤통수에 있는 머리카락을 떼어다가 앞에 M자 탈모 가리려고 심었거든요. 그런 걸 보니까 진짜 엄청 웃기고 막 말도 안 나올 정도로 빵 터졌어요. 자기 목숨보다 아끼는 머리카락을 800만 원짜리 머리카락을 제가 싹 밀어버렸으니까요. 남편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소리를 질렀고 저는 웃으면서 왜? 남의 마음에 상처 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 내가 네 마음에 상처 주니까 심장 찢어질 것 같아? 진짜 추하다. 너 같은 놈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 그놈의 자식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찰싹 때린 뒤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어차피 임대 아파트 계약 기간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다시 보지 말자고 했어요.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제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갔고 후에 들어보니까 직장에서도 잘리고 지금 구직 생활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소송 걸리고 변호사 구하느라 돈도 다 쓰고 완전 개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돈 많다고 하면서 접근해서 꼬신 상간녀한테도 개털이라는 것이 들켜버리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 사랑은 이루지 못하고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절대로 바람 피우지 마세요. 피 말려 죽을 뻔했던 거 겨우 마음 잡고 일어났죠. 앞으로 더 씩씩하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엄마 할머니한테 실망시키지 않도록 더 열심히 공부도 할 거고요. 누구보다 앞서 나가서 내 자신의 삶을 더 찬란하게 꾸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길고 긴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한테는 부디 따뜻하고 기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